지금 여기 유럽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협상국 진영의 영국이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국인 독일에게 쌍안경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정거리가 긴 소총과 대포가 중심이 되는 현대 지상전에서 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타격하는지는 승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죠. 그런 점에서 쌍안경이나 조준경과 같은 광학기구는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1914년 무렵 영국은 정밀 유리의 무려 60%를 현재 렌즈 회사로도 유명한 독일의 자이스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들은 전쟁이 선포되자 정밀 유리의 공급을 즉시 중단해버렸고 광학기구가 극도로 부족해진 영국은 이른바 유리기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국왕을 비롯해 많은 영국 국민들이 쌍안경을 기증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죠. 광학기구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적국인 독일뿐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영국의 군수부는 결국 스위스의 대표를 파견해 이 물품들을 독일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이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국 병사들을 죽이는 데 사용될 기술을 적에게 공급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일은 고무의 수입이 막혀 자동차의 타이어나 엔진의 펜벨트 등에 들어가는 고무 라텍스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협상국 진영과 그 식민지 국가들이 거대한 고무 생산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렸던 것이죠. 결국 독일은 영국과는 달리 고무기근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실제 무역이 성사되었는지는 아직도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영국이 그 당시 실제로 쌍안경 3만 점을 공급받았다는 비망록을 여러 역사가들이 발견하기도 한 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실제 이 은밀하고도 황당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서 영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유리 제조업과 광학 분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경 창문을 비롯한 각종 유리 제품에 부과된 조세 정책으로 영국의 유리 산업은 극도로 위축된 반면 프로이센 왕국은 국가에서 유리 및 광학, 화학, 제약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물질 분야를 진지하게 연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 19세기부터 연구 개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독일은 정밀 과학 분야의 선도국이 된 것입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의 유리기근을 교훈삼아 유리 제조업에 자금과 노동력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독일을 재빠르게 따라잡아 유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영국 광학산업의 주 원료지인 퐁텐블로 모래채석장이 있는 프랑스 파리를 추축국인 나치 독일이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리 산업을 활성화시켰지만 정작 렌즈를 만들기 위한 모래가 부족한 상황. 그동안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영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나치가 1940년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프랑스는 결국 항복을 선언했고 당연히 영국은 파리의 코민이었던 퐁텐블로 채석장에서 더 이상의 모래 수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래 수입이 끊기면서 기껏 키워놓은 유리 제조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조준경을 비롯한 광학기구를 만들 원료가 부족해진 이런 허탈한 상황 속에서 영국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주민 200명 남짓의 스코틀랜드 한 시골 마을인 로칼린. 1895년에 발견된 이후 버려지다시피 한 이 로칼린의 광산에서 유리 제조의 핵심 원료인 실리카 모래를 채굴할 수 있음이 알려진 것입니다. 이 로칼린 광산에서 생산된 다량의 고순도 백사는 철도를 통해 남쪽 웨스트피어의 공장들로 보내졌고 결국 영국은 조준경과 쌍안경 등의 렌즈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칼린 광산에 존재했던 고순도 모래라는 행운이 영국을 2차 세계대전의 나치로부터 구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산업의 활성도나 기술의 축적과는 별개로 모래라는 물질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1, 2차 세계대전의 영국의 사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이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고도 할 수 있죠. 모래로 만든 유리, 그 유리로 만든 안경의 발명으로 사람들은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에도 불구하고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쇄기의 발명으로 글을 읽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더 많은 인구가 실질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건 안경 덕분이죠. 유리로 만든 현미경이 없었다면 박테리아의 존재와 세포 생식에 관한 이해, 항생제 개발이나 DNA의 발견에서 비롯된 분자 생물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리 제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텔레비전, 시계, 전등, 음료수 용기, 스마트폰의 액정에도 유리가 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무렇지 않게 의존하는 인터넷은 유리선으로 만들어진 광섬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인구 1인당 80톤이 넘게 존재하게 된 콘크리트 역시 모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죠. UNEP가 분석한 매년 인류가 사용하는 모래의 양은 약 500억 톤. 이러한 폭발적인 모래의 수요로 인해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모래를 불법으로 채굴하고 매매하는 모래 마피아까지 발생할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날 모래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궁극의 사례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폰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 안에는 애플 실리콘이라고 부르는 SoC 칩, 즉 반도체 칩이 들어있죠. 애플 실리콘이라는 명칭에서 재밌게도 실리콘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실리콘은 규소를 뜻하죠. 반도체의 가장 주된 원료가 되는 규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네이밍입니다. 이 애플 실리콘은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서 생산됩니다. TSMC의 공장에서 반도체 제작의 기본이 되는 원형 모양의 판인 웨이퍼 위에 여러 복잡한 공정을 거쳐 반도체가 만들어지죠. 이 반도체의 기초가 되는 웨이퍼라는 소재는 일본의 시네츠 화학공업과 같은 웨이퍼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99.99999999999% 순도를 가진 폴리실리콘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소수점 구가 11개나 붙은 이 말도 안 되는 순도를 가진 폴리실리콘은 독일의 바커나 한국의 OCI사와 같은 폴리실리콘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정제된 실리콘 덩어리인 실리콘 메탈이 지멘스 공법이라는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실리콘 메탈은 석영 광산에서 채굴된 석영 암석이 고온의 용광로에 녹여져서 만들어지죠. 실리카라고 불리는 이산화 규소가 주 물질인 이 석영은 모래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리콘 메탈과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거쳐 반도체의 형태가 된 모래는 여러 조립과 생산 유통의 과정 뒤에 우리의 주머니 속에서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은 반도체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말인즉슨 모래가 없는 현대사회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여기서 단연 중심에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특히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은 실리콘 메탈과 태양광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의 글로벌 공급망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반도체에 필요한 웨이퍼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웨이퍼는 폴리실리콘을 석영으로 만든 도가니에 고온으로 녹여 인곳이라는 길쭉한 덩어리로 뽑아 올려진 뒤 얇게 썰리는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데, 웨이퍼가 극도로 높은 순도이기 위해서는 이 도가니 역시 불순물이 없는 최고의 순도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이 도가니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폴리실리콘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2,000명 남짓한 마을 스프루스 파인 광산의 모래에서만 생산되죠. 중국은 아직도 스프루스 파인 광산에 버금가는 고순도의 모래가 있는 광산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반도체 패권을 빼앗길 수 없는 미국이 이렇게 중요한 고순도 석영을 공급할 리 없고, 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죠.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반도체 산업의 이면엔 이 산업이 특정 한 국가의 특정 물질에 극단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위태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농약을 가득 싣고 미국의 스프루스 파인 광산에 살포하면 6개월 내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은 끝장나게 되고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도 붕괴되죠. 이런 모래의 이야기는 매일 사고 파는 제품과 서비스,
매일 이용하는 스마트폰 앱이나 네트워크 환경 등 비물질적 세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물질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모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드 코뇌이는 그의 책 물질의 세계에서 모래를 포함한 6가지의 물질인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을 소개하면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물질적인 하부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모래에서 얻어지는 실리콘 메탈이 초순수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 데 필수적인 염화수소는 소금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래를 녹일 때 사용되는 소다회 용액이 얻어지는 것 또한 소금이죠. 그렇기에 소금이 없으면 유리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유리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이 무너져 내린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이 위태로울 정도로 한 알의 소금과 모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직까지도 인류 문명을 철기 시대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강철이 없으면 각종 기계, 선박, 자동차, 건물이 지어질 수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55%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일상용품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석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리튬으로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는 구리에 의존하고 있고 구리선이 없으면 변압기를 만들 수 없는데 변압기가 없으면 전력망이 붕괴되므로 전기의 시대는 구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자는 이렇게 6가지로 대표되는 각종 물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지탱하고 전개시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 자본주의가 우리를 비물질의 세계에 더 주목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위태로울 정도로 물질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질의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폐석으로 인해 주변이 유령마을이 되어버린 칠레의 추키카마타 광산의 이야기에서 더욱 극명해집니다. 이 광산은 지난 100년간 엄청난 양의 채굴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구덩이를 땅 위에 만들어냈습니다. 전자제품의 시대, 컴퓨터의 시대,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구리에 대한 수요와 채굴이 멈추지 않고 증가하면서 채굴하는 광석에 포함된 구리 함량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같은 양의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 더 많은 동광석의 채굴과 전기가 필요해졌지만 구리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층 밑에 대량의 폭약을 폭발시켜 산맥을 무너뜨리는 블록 채굴법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채굴과 생산에 필요한 인력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효율적으로 줄어들어 좀처럼 오르지 않는 가격에는 채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땅을 캐내야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폐석의 악영향, 인간이 지구에 끼칠 그 어떤 악영향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할수록 구리의 채굴은 더 심화될 예정입니다. 일반 내연차보다 서너 배 더 많은 구리선이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일반 발전소보다 7배 많은 구리가 쓰이는 태양광 패널, 동일한 전력을 얻기 위해 10배나 많은 구리가 쓰이는 풍력 발전 등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구리 발자국을 남겨야 하죠. 또 점차 리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칠레와 같은 생산 국가들은 구리나 리튬 채굴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전쟁이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얽혀있는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영국의 유리기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후폭풍을 인류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환경적 측면과 공급망적 측면에서 물질의 세계가 가진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보여주며 우리의 바로 곁에서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이 물질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물질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물품을 주문하지 않고 집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대량 생산으로 나온 제품보다 수공예품을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은 비물질의 세계에 젖어 물질의 세계를 점점 잊어가는 인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그리움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스 등 다수의 유명 해외 언론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많은 유수의 작가들이 추천한 에드 코뇌이의 물질의 세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